한미 미사일 협정이 4차로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이에 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협정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는 일면, 더 나은 면도 있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미국에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는데 한국은 미사일 협정을 거저 얻었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일본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이 잠재적인 적국인데 미사일 무장을 하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국 자체적으로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봅니다. 우선 이번 미사일 협정 발표 후 가장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이 꽤나 협상을 잘 끝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1978년 이후 겨우 총 4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그중 2건을 이번 정부에서 협의해냈다는 점입니다. 지난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탑다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활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때 지도자의 비중을 매우 크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적극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혹은 미사일 협정의 중요도를 따져 탑다운으로 진행한 것으로 현 정부에서 이뤄낸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향상시킨 업적으로 남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탑다운 방식을 처음부터 고집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국무부와의 협상에서 이들이 더 이상은 협상이 안 된다고 하자 청와대에서 이를 적극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취지와 맞는 한국의 행보에 동의해 허가한 것이죠. 트럼프와 반대 성향인 민주당에서는 많은 방식에 있어서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텀업 방식으로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비롯해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북한에 관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최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비를 갈취했으며 그는 동맹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민주당은 동맹과의 관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며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라며 전략적으로 매우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자기 자신보다 모든 의견을 참고하는 행정부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루어졌겠냐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우대해주면서 새 관계를 짜겠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같은 파격적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으로 미국과 800km 사거리 해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국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르게 사안을 파악하고 있어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에 도움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번 협상은 반대급부도 없었다는 것으로 미국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고체연료 해제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사용 가능하다는 좋은 옵션임에도 미국에 제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사안으로 미국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미국 국무부에서 끝까지 고체연료를 허락 안 해준 것은 미국도 그냥 내주기엔 큰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허락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자신들의 국방비를 줄이고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해 전격 미사일 협정 4차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분야는 다르지만 무역 분야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퍼주고 일본은 얻지 못하는 형국에 부딪힙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골칫거리인 옥수수 구매를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육류와 와인의 관세를 낮추는 등 미국의 적극 일본 시장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얻은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경제 규모에 맞게 매년 10조 원을 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종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면서도 미국의 변변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일본 입장에서는 곱게 봐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그런지 나름의 비책을 세우는 모양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하는 공장을 허가해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공장이 당국의 안전심사에서 정식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플루토늄은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데도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이기도 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장을 승인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해결료 재처리 관련 사업이 정체를 맡고 있는데 굳이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플루토늄 45.7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미일 간의 협약으로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하나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든 돌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12년 일본 참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해서 잠재적인 핵 능력을 꾸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변수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도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한국과 대만도 비슷한 이유로 핵 개발을 용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까지 들고 일어나 이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 이 시점도 목적 불분명한 플루토늄을 분명히 추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현재 한국으로 그 화살을 돌리기로 어느 정도 결정한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국과의 격돌을 대비하여 외무성에 국제소송 대응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의 경제분쟁 처리과를 신설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등과의 분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권익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연달아 소송에서 패한 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1차를 이겨서 승소를 확신하다가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서인지 이제 한국 때문에 아예 국제소송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화시키겠다는 의혹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WTO 소송 2차 때에는 한국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멤버로서 소수의 전문가만 포함된 일본에 비해서 전문성에서 훨씬 한국이 역전했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의 수출 규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가 확정되어서 이제 한일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수출 규제 소송을 벌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완패를 당하기 싫은 일본은 이번에는 국가적인 주요 사안으로 분리하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한국을 눌러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선 이렇게 WTO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수출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정치적 보복을 띤 WTO 소송이 다시 패배할 확률이 크니 한국에 계속 유감을 표하며 어떻게 해서든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으나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일본 내부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아베 사죄상 문제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에 단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혐한 소적 코너가 질비하며 아베 사죄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지자 타겟을 한국으로 적극 돌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장면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다는 흐름은 과거 일제의 운요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의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여 그것으로 한국과 본격적인 문제를 벌이겠다는 마지막 꼼수입니다. 아베 사죄상은 한국의 지방의 식물원에서 개인이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출입 기자단에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이 모욕당한 것과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일본 관련한 조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줍니다. 일본 주변에 한국만큼 만만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죠. 올해는 온통 코로나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자신의 안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덜 부각되고 있었지만 서서히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중요한 해산 시기를 저울질하는 아베 정권은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들어갑니다.
한편 일본은 역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중국에는 미국과 일본 상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1년 6개월에 즈음했다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항상 나오는 익명의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 일본 경제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케이가 얘기하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으로 하시모토 토우루 전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극우 인사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이 카드를 포함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모두 알고 있으니 재차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의 예시가 일본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배상 명령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아 강제로 그 자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이지만, 도대체 일본은 무슨 근거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인지, 그때 가서 어떤 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압류를 한다면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하기나 할지 의문입니다. 하시모토 토우루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진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도 일본이라는 곳에서는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정치인이고, 일본 언론이라는 곳의 행태가 저러는 것은 그저 일본 우익 지지자들에게 하는 쇼일 뿐입니다. 오늘 또 일본 언론에서 눈에 띄는 한국 특집 보도는 지옥이 시작된 한국 경제 통화 대폭락, 한일 수화프 체결도 없다는 프레지던트 기사입니다. 최근 사태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은 미국과 통화 수화프를 체결했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처방이 한일 통화 수화프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통화 수화프를 하고 싶어 안달나 있는데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진퇴양난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이미 현 사태로 세계 경제는 모두 어렵겠죠.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선방한 수치로 기본 성장률이 높은 신흥 개도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마이너스 5.2%, 한국 걱정할 때입니까? 더구나 미국을 보면 그렇게 달러를 쏟아부어도 1분기 성장률은 그나마 마이너스 4.8%였지만 2분기 예상은 최소 마이너스 9%에서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IMF의 예상치는 세계 각국의 기본 펀더멘탈적인 것을 분석해서 나온 수치이지 나라별 C19 사태에 대한 현 상황, 언제 정상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가만히 안 된 예측이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해 2분기 마이너스 50%라는 무시무시한 수치까지 나오는 것은 현재 제대로 수습해 나가지 못하는 미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을 일본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나비스타 클리닉에서 202명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5.9%인 12명이 항체가 있는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리닉 이사장은 현행 PCR 검사로 판명되는 감염자보다 훨씬 많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확실하게 만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원인 불명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구의 6%입니다. 자그마치 테스트를 안 하니 확산을 멈출 수 없는 현재 상황은 이미 한 달 이전에 한국에서는 중학생만 되어도 예견할 수 있던 결과죠. 더불어 아베 정부는 5월 6일까지인 긴급사태를 한 달가량 연장키로 방침을 굳혔고 4월 입학을 9월 입학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상황은 2분기에 최대 마이너스 50%까지 예상하는 미국에 비해 좋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은 트럼프의 경제재개 욕심 때문에 무리수도 많이 두고 있지만 견제도 심해서 테스트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견제도 없는 아베 정부와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점에 중학생이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아베를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중학생의 지적 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자신들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단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은폐하고 공장만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상케이가 보도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사실 새로운 기사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상케이가 몇 번 써먹었던 내용이고
갑자기 또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한국 언론들에서 그대로 받아써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포털에서는 오히려 상케이 기사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한국 언론이 재탕한 기사가 야후 랭킹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 관련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거도 없이 한국은 일본에 협력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 언론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으며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태와 관련되어 일본이 해방 후에 한국에 해온 여러 공작들에 대한 음모론도 많습니다만 논외로 하고, 더욱 웃기는 것은 이 언론이라는 곳이 일본 언론의 식민지배 정당성,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측 주장 기사에 대해 반박하거나 한국 측 입장은 이렇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구구 언론은 한국 정부를 지칭할 때 문재인 정권, 문씨 정권이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때 김일성 정권, 김일성 일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일본 원문을 그렇게 살리고 싶은지 번역하면서 한국어 맞춤법까지 파괴하면서 말이죠. 제1일보의 보도와 연합뉴스와의 단어 선택의 차이를 보면 극명합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선거를 통해 성립된 적법한 정부에게 일본 구구들이 쓰는 호칭을 그대로 쓰는 태도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 같은 한국 언론의 일본 입장 대변해주기 행태는 호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디 인터프리터가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꼬집은 칼럼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디 인터프리터는 최근 김정은의 행적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는 추측성 내용으로만 엎치락뒤치락 지면을 채우고 있고, 특히 처음 CNN의 선정적 보도를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는데 CNN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한국 언론은 생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한국의 가장 큰 유력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세를 망각한 게으름, 권위주의 시대부터 내려오는 부패로 인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해서도 최근 급격히 순위가 올랐지만 한국의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60%에서 42%로 떨어졌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 정도를 볼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세계의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의 설문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이든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없고, 그 많은 세계 언론 종사자들 중에서 150명만의 설문인이 이 지수에 대한 비판도 있고 우리나라 순위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다고 맹신할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2020년 순위에서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역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사태의 한국이 모범국가로 칭송을 받자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근거 없이 폄하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이 순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독일의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 그리고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척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단체들의 기원이 영국, 독일, 프랑스라는 것을 보면 서구 유럽인들의 관점에 치우쳐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경 없는 기자회 전체 예산의 19%는 북미와 유럽의 각국 정부 및 조직으로부터 나오며, 예산의 11%가 프랑스 정부, 유럽 안보협력기구 등 정치원조이며, 프랑스 정부로부터의 기부도 4.8%를 차지하는데, 물론 중립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 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자유지수는 분명히 참고할 만한 지표이고, 특히 순위가 이전에 비해 변동한다거나 절대적인 순위가 너무 하위권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63위로 우려스러움 수준의 단계에서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올라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일부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66이라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